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당혹한 이들을 위한 안내서. 사실은 이 저자 슈마허는 이 책보다는 작은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책으로 1970년대 후반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독일 출신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관료사에서 일했던, 영국 서탄공사에서 일하기도 했던 경제학자입니다. 원래 옥스퍼드에서 유명한 로즈 장학생으로 일하다가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더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강의도 했습니다. 나중에 2차 대전 때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왔는데 영국과 독일이 전쟁하는 바람에 너는 적국의 국민이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한 농장에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논문을 하나 쓴 게 유명한 케인즈 교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석탄공사 고문관으로 일하고 또 나중에 이 사람 불교 경제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도 썼습니다. 제가 우리 최인규 사장님이 이 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자가 한번 왔어요. 요성 교수님 너무 종교적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전화했는데 또 거듭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게 종파적인 개인의 종교에 따라서 이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의 심성이 종교 그러면 우리 합리적인 이성 구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 문명이 갖고 온 것인데 이 사실 슈마허는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긴 하지만 종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서양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결코 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책은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슈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도, 저도 내비게이션 보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침반과 시계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나침반과 시계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보통 나침반이 중요하다 그러죠. 일의 속도보다는 일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나 나침반이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지도에 정말 정작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슈마허의 이야기는 서양 문명 한 300년 정도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에 합리주의 정신이 지배해온 서양 문명에서 정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지도, 세계를 보는 인식의 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 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보면서 이 시간에 이 책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왜 지도가 문제인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리고 지도에 과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지도에 새로 들어간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당혹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퍼플렉스드입니다.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뭔가 잘 굴러가는데 인생이 잘 굴러가는데 뭔가 좀 세계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의 교육 체도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경제 구조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꼭 권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 인생의 지도, 세계관을 보는 그 틀들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슈마허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서양 문명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서양 문명은 모든 합리적 인간의 존재를 예정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과학 정신입니다. 과학 정신. 이건 수학과 기하학으로 대표되는 거죠. 이 수학과 기하학으로 대표되는 여기에서는 애매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여긴 진화죠. 이 진화의 이론에서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그래봤자 본질적으로는 다른 동물하고 거의 똑같다. 다만 털이 없는 원숭이다. 지능만 더 발달했다. 이런 식의 것들이 과학정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제 슈마허는 과연 그런 것들이 타당한 것이냐, 그러한 인식체계를 과연 우리 교육에 주입시켜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냐, 또 그렇게 살아보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마허가 이 책을 책으로 원래 쓴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런던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 노트를 1950년대에 정리한 겁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그 책은 그가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사에 계속해서 그 편집 사설을 쓰면서 모아놨던 그 중심에 에세이를 출간한 것이고, 이것은 그가 런던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뭘 가지고 뭘 읽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세계를 볼 때, 우리 존재 세계를 볼 때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정을 할 수가 있죠. 무생물. 그 다음에 이 무생물을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무생물 위에 있는 식물은 분명히 무생물과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M이라고 하는 게 형체죠. 모양이죠. 돌멩이. 뭐 이런 것들은 바위, 이런 것 다 형체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이 형체는 물론 갖고 있죠. 형체를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 그러니까 굳이 말을 붙이자면 식물과 무생물을 차별화시키는 뭔가 말 못할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그것을 그냥 일단 붙이는데 생명이라고 붙여보자. 그러면 무생물과 식물 사이에서는 하나의 X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당연히 형체를 갖고 있으면서 얘들은 생명도 갖고 있어요. 생명도 갖고, 여기에 또 뭘 갖고 있죠? 뭔가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식물을 구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컨대 Y라는 부호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 의식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동물 위에는 뭐냐? 인간은 형체도 갖고 있고 생명도 있고 의식도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림 라이언스 여기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아까운 시간 앉아가지고 뭘 듣고 뭘 강의하고 뭔가 하나 배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집에 있는 그 애완견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할 수 없는 뭔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건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말로 표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시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름 붙여서 우리가 자기인식이다, 생각하는 나다, 이렇게. 그러면 무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이러한 계층적인 구성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을 M이라고 하면 동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M에서 뭐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Z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들은 M-Z- Y. 그 다음에 무생물은 여기서 다 빼는 거죠. M-Z- Y, X. 이게 그럼 무생물이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듯하다. 그럼 뭐 당연한 말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선 이 차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능동성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동성.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생물을 봅시다. 얘들은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누가 발로 걷어차면 돌멩이는 떼그르르 굴러가가지고 그냥 멈출 뿐이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능동성이라고 없습니다. 완전한 수동성이죠. 완전한 수동. 식물은 어떻습니까? 얘는 수동적인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려요. 그러나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가지를 향하고 또 가지가 한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뿌리를 반대쪽으로 자라게 합니다. 식물은 수동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능동성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을 볼까요? 동물들은 어떤 것 같아요? 동물들은 적어도 식물들보다는 능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적을 만나면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먹이를 잡기도 하고 심지어 뭐 고양이가 쥐를 대하는 거 보면 자기가 아닌 상대방을 객체로서 다룰 수도 있는 고등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 상당히 능동적이기도 하죠. 인간은 완전히 능동적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무관하게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어떤 것들보다 더 능동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특징이 있느냐? 자유라는 거죠. 자유. 예를 들면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한테는 내적에서 자유라는 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고 칩시다. 동물들 주인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공격을 하거나 자기가 친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느 정도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만큼 완전한 자유는 없죠. 인간은 내적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만 필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자기가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그것을 슈마허는 인간은 안에 내적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난 내적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간 이 수준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인간이다. 보통 인간을 가정할 때는 저런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또 주변 관계도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우리가 지도상에 빠뜨려 놓는 것이 있나? 그게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 세계 같은 경우에 무생물에 있어서 자기가 맺고 있는 주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자기 주변에 뭐가 있든지 그 상관이 없죠. 그 식물들은 자기 주변의 세계와 약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약간의 흙, 물, 햇볕 이런 것 있겠죠. 동물들 군집회에서 생활하는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상당히 고등동물들은 자기 세계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세계 영역까지도 넘보는 그런 호기심까지 있어요. 인간은 이 주변 세계가 사실은 한없죠. 사람에 따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내가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갖고 있는 정신지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가 맺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그러면 적어도 네 단계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러면서 식물은 무생물을 포함하고 동물은 식물과 무생물 다 포함하고 인간은 동물 이런 다 포함하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어떤 차별화되는 존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그냥 얘가 우연히 어떻게 원자의 배합이 좀 잘 돼가지고 얘가 좀 진화가 잘 될 뿐이었어요. 그냥 뇌가 좀 어떻게 잘 발달됐어요. DNA가. 그랬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얘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얘들도 되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애들도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주의에 있어서는 오직 양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관찰할 수 있는, 무게를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따라서 과학주의에서는 이러한 계층적 서로 다르다. 얘가 좀 나은 것 같다. 뭔가 틀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고를 비합리적 내지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컨대 동그라미 바퀴 2개가 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바퀴 2개를 주고 이 바퀴 2개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예? 예, 자전거요. 이것은 바퀴 2개를 주고 굴러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만들라 그러면 지적 수준과 관계없이 문화적, 종교적, 정서적 그런 배경과 관계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주더라도 약간의 지능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다가 저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다가 나오는 답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전거입니다. 물론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바퀴 2개를 연결해서 굴러가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답이 하나로 모아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렴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아지는 문제다. 과학은 이걸 좋아합니다. 과학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학 문제에서 정답이 2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국어 문제 이런 데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해석에 따라서 그러나 과학은 오직 이런 식의 수렴형의 문제만이 있고 대답이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만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제일 좋은가?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이란 한 문화를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규제와 복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 교육은 A라고 하는 쪽에서는 규율과 복종을, 통제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순종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교육으로 내서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육은 뭐냐?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잠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흙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름을 주고 이렇게 북돋아 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저절로 지가 싹 날 때 싹 나고 잎 날 때 잎 나고 뭐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그런 것이지 그걸 뭐 안 자란다고 그 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3cm씩 뽑아 올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된다. 그 뭡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좋은 것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경우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A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될 거예요. 그래 맞아. 규율과 복종. 우리 애들 보니까 규율과 복종이 최고야. 저 녀석들 뭐 다그치지 않으면 하는 게 없어. 저희 집은 이겁니다. 자율인데. 또 이거 하다가 또 이것도 가기로 하죠. 이제 또 지가 하니까 안 돼.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규율과 복종이 좋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그럼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입장에 서서 계속 한다 그러면 점점 더 규율이 강해지고 점점 더 복종을 요구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감옥만큼 좋은 데가 없죠. 감옥 독방에 가둬 놓고 거기다 수갑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눈을 뜨게 하고 성냥개비를 이렇게 눈 못 감게 해서 책을 보게 하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좋아한다. 우리의 기죽으면 안 돼. 지가 하고 싶은 때 하도록 내버려둬야 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입장에서 보면 놔두면 놔둘수록 완전히 정글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도저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규율과 자유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단하는 인간의 이성, 이거는 뭐 슈마허가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과유불급, 중용사상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 그것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그럴듯한 대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이라고 그럽니다. 흩어지는 문제들이죠.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과학은 뭐를 놓치고 있느냐?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답이 두 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슈마허의 얘기입니다. 공감 좀 하십니까? 예. 이 발산형의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렴형의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 정답이 하나인 것들. 과학은 뭘 대상으로 합니까? 과학이 제일 좋아하는 건 얘예요. 무생물. 바위 쪼개고 돌멩이 쪼개가지고 성분이 뭐다. 여기 금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뭐 흘러가는 또 그 바깥에 흐르는 그 법칙들 이런 것들. 또 기껏하면 여기 식물들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다루는 요소들은 요 M의 형태가 있는 요소들만 다룹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래도 인간의 뇌 연구한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얘기하고 또 심리학 우리가 보면 이제 거의 뭐 생명보다는 뭐 의식 정도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안 하죠. 이걸 우리가 뭐 영혼이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뭉뚱그려 가지고 과학은 이쪽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이 이렇게 과학 유일주의, 과학적인 방법만이 굉장히 세련된 것이다. 과학적인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 300년간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사고 틀을 형성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그것을 우리가 슈마허 같은 경우 지도라고 그럽니다. 그 지도에서 뭐가 빠졌냐? 지도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빠진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슈마허가 얘기하는 건 특히 이 사람은 뭐 특별한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의 옛날 뭐 크리스찬 그 기독교 정신 또 뭐 이 사람의 그 불교 경제학을 쓰고 그 사람 책에서 여러 가지 뭐 인도나 중국 여러 가지 그 동양 사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어디에 있었냐? 여기 이런 것들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냐? 그것은 더 높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높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나를 개발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체가 이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유치한 거다. 그래서 이걸 빼버렸어요. 빼버린 결과 현대가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현대 문명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학에서 이거를 뺐어요. 과학에서 특별히 이 자기 인식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니까 그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뭐 털없는 원숭이다.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 정도가 되니까 저희 큰 딸이 뭐 기분 나쁘면 툭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더 바래? 뭐 이런 말이에요. 털없는 원숭이한테 뭘 더 바래? 뭘 더 바랍니까? 뭘 고상한 걸 바랍니까? 도덕과 교육. 사실은 털없는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편하게 살자고 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죠. 결국 그러한 이게 없으면 이런 계층적 구조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입장에서 이 유일한 과학 유일주의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 오발탄이라는 거죠. 우연히 던져진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삶이 그렇고 뭐 고상하게 얘기해봤자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것 어떤 사람은 아주 악연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와서 이 고생이다.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사회의 병리 현상을 일으키는 뭐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래?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지도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졌다.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300년 동안 그런 지도에 의해서 세뇌시켜 놓고 나서 뭔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런 거죠.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거죠. 뭐 인마 니나 나랑 똑같은데 뭐 그러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논리적인 답이 없어요. 칸트가 이렇게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어떤 것이 최선의 삶인지 뭐 알든가 말든가 선택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면 그러한 삶은 영원히 해결 불능이에요.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영원히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도, 이 지도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회사, 과학유일사. 네. 주식회사 과학유일사라고 하는 데서 만든 지도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이 주식회사 과학유일사에서 나온 이 지도만 갖고 살면은 결국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그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공리주의 입장이죠. 뭐 그 정도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살아라. 뭐 그 정도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산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형벌의 처벌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난은 맞아 불가능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애가 지난주에 어떤 뭐 특목고 뭐 예고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요즘 애들이 뭐 지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뭐 부모가 학원 보내니까 이제 뭐 가고 원서 쓰니까 할 수 없이 시험 보고 하는 놈들인데 하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내가 왜 이렇게 학원을 가야 돼? 야, 그래도 뭐 학원을 가야 그래, 자식아. 특목고를 가지. 왜 특목고를 가야 되는데? 야, 그래, 막 특목고를 가야 그래도 뭐 스카이를 가든지 뭐 할 거야. 그 스카이 가서 뭐 하는데? 야, 자식아, 그래야 그래도 뭐 미국에 뭐, 아이비리그 같은 데도 가고 네가 좀 뭐 MBA도 따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MBA 따고 뭐 하는데? 아니, 막 그거라도 있어야 네가 월가에 뭐 취직도 해가지고 연봉을 그래도 몇십만 불씩 받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연봉 몇십만 불씩 받아갖고 뭐 하는데? 아빠든지 여기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신문 보다가. 뭐 그러다가 인마 세계 경제를 망치면 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과학 유일주의 사에서 나온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문제, 목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왜? 더 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게 잘못된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 이런 것들을 지도에 표현을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스스로도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 그러면 이제
지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지도가 정말 이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 단계별의 차이가 있다는, 계층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 지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런 지도를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슈마허는 결코 과학과 이런 것들을 대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절대 얘기하잖아요. 왜? 그 자신이 사실은 철학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통계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관료로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독일식의 교육을 받아서 그 관념론, 관념 철학에도 익숙해져 있지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에도 익숙해진 아주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은 극단에 결코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우리가 지도에 빠진 것들은 그런데 그럼 지도를 그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에 우리가 말한 그 위의 것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과 특징 지어지는 젯들을 연구하는 그것, 그 위에 인간 위에 뭐가 있다고 믿는 분도 있고 없다고 믿는 분도 있겠지만 그 관계없이 하여튼 그런 계층적 질서를 하나의 선으로 해서 그 꼭대기 쪽을 연구하는 고대의 것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러나 지금은 한 3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그런 것을 슈마허는 이해를 위한 과학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해를 위한 과학. 이걸 일명 지혜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우리에게 지도를 제공해 주는 과학유일사, 그런 과학유일사를 만든 그런 바탕이 되는 문화, 그런 과학들을 그거 갖다가 조작을 위한 과학이다.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작동을 위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작동을 위한 과학이다. 그래서 그걸 지식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이 지도에 뭐가 빠졌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 결국은 해답이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해답은 아주 간단하죠. 잘라버렸던 것을 다시 갖다 지도에다가 원상 복구시키자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해를 위한 과학. 이 지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 지식을 방향을 결정해주고 라고 할 때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이건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라짐으로 해서 지식체계에서 완전히 머리가 잘라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의 구체적인 차이는 뭐냐?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은 그 지향하는 것이, 지혜는 진선미, 우리가 말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진선미, 이런 거라면 이 지식은 뭡니까? 힘을 추구하는, 힘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힘, 경제적인 힘. 더구나 이것도 항상 이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결국 이게 행복과 진선미에 관한 추구가 빠지고 힘, 물질과 경제적인 힘의 추구만을 하다 보니까 현대 문명에 문제가 이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자연을 이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인간 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 작품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지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복의 대상이고 이건 그냥 자원을 제공하는 그 수단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을 어떻게 보냐? 인간은 아까 여기서 말한 우리가 존재 단계,
얘기하면 존재 단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인간은 결코 우연하게 주어진 존재가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뭐냐? 관리자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그냥 독자적인 존재다. 또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다. 여기에는 뭐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세상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알미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는 어떻게 추구하냐? 정신을 가지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서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매뉴얼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여기서 지식은 대중적이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추구할 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이죠. 내가 뭔가 깨달았다. 소위 말하면 도통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도통했다 그래갖고 도통한 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도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다. 실험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얘기를 한다.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개인적이고 그건 대중적이야. 그래 그만큼 지식은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지식에 있어서는 원리 같은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넌 스위치만 누를 줄 알면 된다. 너는 그냥 바늘이 돌아가는 거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지혜는 이 단계에 있는 아까 말한 그 단계에 있는 어떤 밑바탕의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 삶이 단조롭냐? 이 지식은 사실은 죽은 지식들이에요. 왜 죽은 지식이냐? 답이 딱 하나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과학을 위한 지식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누가 하나 답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일한, 유니크한 답이 한 개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이 딱 나오는 순간 답을 추구하기 전까지는 재미있었겠죠. 그러나 답이 딱 나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지식이에요. 답이 나오는 과정을 여러 사람들한테 책으로 강연으로 쫙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정신적인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그걸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왜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지식이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잖아요. 이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건 문제를 풀어놓고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발산형의 문제와 수렴형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들은 더 중요한 문제들은 발산형의 문제입니까? 수렴형의 문제입니까? 발산형의 문제입니다. 증오와 사랑, 결혼과 이혼, 선과 악, 정의와 자비, 이런 늘 딜레마예요. 그런 것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더 중요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결국 인생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문제들은 그러한 수렴형이 아닌 발산형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뭘 갖고 놀고 있어요? 게임하듯이 답 하나 찾는 거. 그 답 하나 찾을 때 재미있거든. 그럼 결국은 인류라고 하는 것은 답이 빤히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있는 그거 하나 찾으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에 부딪히는 것들을 회피하면서 그냥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이렇게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퍼플렉스 되는 거죠. 인생 이거 아닌 것 같다. 당혹하다. 황당하네. 어쩌면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뭔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내면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슈마허가 이 발산형과 수렴형의 문제에 관해서 또 재미있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수렴형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발산형의 문제들은 대립하는 것들인데,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의 기치가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자유, 평등. 얼핏 들으면 다 좋은 말이에요. 자유 좋은 것이야. 평등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둘이 이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쟤들 둘은 서로 살 수가 없어요. 자유. 자유 그러면 힘 있는 놈이 힘대로 자유 쓰면은 약한 놈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거기 어디 평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등. 저희 밥 먹을 때 저는 좀 많이 먹습니다만 그 집사람하고 늘 제 거 먹고 집사람 거 더 먹습니다. 왜 더 먹냐? 이게 평등이다. 이 실질적 평등 아니냐? 어떻게 몸무게와 뭐 이런 것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다 틀린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뭐 그러다가 서로 싸움도 나고 뭐 그럽니다만 자 어쨌든 이 자유, 이 평등 얘들은 서로 물과 기름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평등이 죽어버리고 평등이 강조되면 될수록 자유가 죽어버려요. 그럼 이 대립되는 것들을 어떻게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조화시켰냐? 여기에다가 상위 개념에다가 형제애라는 것을 하나 넣습니다. 우리가 박애라고 하는 형제애. 형제애 안에서는 네가 형제애를 발휘해서 걔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나 너 또한 형제애 속에서 너의 자유를 제한을 해라. 라고 하는 자유, 평등을 초월해서 하나의 답이 있다. 인생에서는 수렴형 문제는 최종적 답을 요구합니다. 아주 명확한 답을 이건 과학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 때는 초월적 답이 더 유용하고 실제로 초월적 답 외에는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초월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비와 정의다. 한없이 자비한, 한없이 정의로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의 자비와 정의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얘기하면 뭐 형제나 뭐 사랑이나 뭐 이렇게 엮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초월적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덜 답답하죠. 왜? 우리는 너무나 최종적인 답을 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는 최종적인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엉뚱하게 우물가에 가서 그냥 숭늉 찾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적어도 이 문제는 초월적인 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좀 우리가 생각을 돌리게 되면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위한 과학과 조작을 위한 과학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이 지도에 새롭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표시된 것들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또 기능들을 개발시켜야 돼요. 왜? 그동안에 그것들이 너무나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읽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데이터에 맞는 인식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을 데이터 정보를 읽어오는 데는 크게 신체적인 감각이 있죠. 오감이 있죠. 이 오감을 통해서 바깥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석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종전에는 이 신체 감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지도 자체에 아까 말한 그런 단계별 존재, 계층적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예 빠졌으니까 이 신체 감각만 있으면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야말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필요하다. 웃긴다. 우리 생각으로. 무슨 마음, 저기 말장난 하는 거 아니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냐. 자, 우리가 서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댁에서 서로 이제 대화 나누실 때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말로 한 것보다 네. 그 표정이나 말하지 않고 느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말보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적 표현이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과학에서는 그걸 사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사실은 정확한 의사표현은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선 내 머릿속의 내용을 생각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 단어를 선택하고 또 단어 외에 표정, 제스처 또 화났으면 화난 음성 이런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순식간에 머릿속에 딱 전달하는 거죠. 그럼 받는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다다닥 받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이 표정은 이렇고 말은 이렇고 내용은 이러니까 나한테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부호로 거기 코드화 시켜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상대방 그 코드를 받아가지고 코드에 맞는 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100% 완벽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없냐? 있어요. 어떻게 있냐? 거의 말을 안 해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척하면 알죠. 계백장군 보셨어요? 계백아, 신라군들이 뭐 어떡하냐. 거식해가지고, 거식해버려. 그러면 또 계백이 나가가지고, 알았습니다. 아주 사그리면 거시기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신라 첩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거시기를 뭐 여러 가지 한자를 써가지고 아무 풀이를 하는데, 어쨌든, 참 거시기하다. 거시기 하지 않냐. 그 거시기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들이 거의 100% 그냥 의사소통이 돼요. 이것은 신체 감각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지도 않는 거죠. 전혀 이 신체 감각을 통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그래서 슈마흐는 우리가 잃어버린 지도를 회복해야 되겠고 또 이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 교육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대학에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것인데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0분씩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래요. 물론 그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은 그 기도가 될 수 있겠고 명상이 될 수 있겠고 뭐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일종의 이것을 키우는 거죠.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교육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놓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면 안 되겠다. 독일의 경제학자들하고 뇌신경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냐?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행복한 걸 딱 느낄 때, 우리 머리 뇌의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혈류량이 많아진대. 무슨 부위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그게 기능 MRI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대. 그래서 설문을 주고 그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때 행복을 가장 느끼냐?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두 사람한테 퀴즈를 내주고
퀴즈를 맞힌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데 첫 번째 상금. 맞춘 사람한테는 30유로를 줘요. 뭐 30유로지만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정도 되네. 못 맞춘 사람한테는 돈이 없어요. 있을 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맞췄다. 네? 행복하겠죠. 네, 행복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맞춘 사람한테는 60유로를 주고 못 맞춘 사람한테도 너 수고했다 그래갖고 30유로를 줬어요. 어느 경우가 더 행복할까요? 30유로 받을 때? 아,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는 야 이거 뭐 60유로 어쨌든 지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30유로 더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너 축하합니다. 퀴즈 맞췄습니다. 60유로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쟤는 어떻게 되죠? 저분도 30유로 줬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야. 아씨, 뭐 이렇게 왜 쟤는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실제로 있었어요. 120 맞춘 사람한테 120유로 줬어. 그리고 못 맞춘 사람도 그 절반인 60유로를 줬어요. 어느 쪽이 가장 행복할까요? 예? 우리 정승원 사장님은 확실히 물질주의야. 절대가치. 아니 비즈니스맨이야. 120유로. 30유로보다 돈 몇 배를 받은 거예요. 남이 60유로 받든 말든 자기가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뇌에서 혈류량은 어디서 많이 증가했냐? 이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120유로 받은 건 이건 싫어. 우선 남이 못 받아야 돼. 남이 못 받아야 돼. 이거 틀려도 60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틀려도 60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60을 받으니까 저거 왜 주냐? 뭐 그랬겠죠. 예. 예. 저거 왜 주냐?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그래도 한 문제 못 맞춘데 그래도 참가상이라는 게 있지 않냐? 게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맞췄고 쟤는 못 맞췄고 60유로 주는 거 참 행복하다. 난 120유로 받아서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하면 어떨까요? 아마 내 300유로 받고 얘 10유로만 줘도 아마 기분 나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게 있잖아요. 뭐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독일에서 한 거니까 독일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과 그 뇌신경과학자들이 소비자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현대과학은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답이 없어요. 이 현상이 그렇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배가 아프대. 그러니까 백화점에 뭘 해요? 백화점에 고가로 그냥 500만 원짜리 딱 걸어놓고 여기는 그냥 5만 원짜리 걸어놓고 이러면은 쪽팔려서라도 그냥 1년 할부를 하서라도 500만 원짜리 산단 말이죠. 이게 마케팅이다. 현대과학은 뭡니까? 현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주고 그 바탕 위에서 그대로 진행해버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계층적 존재, 그런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행복 조건이 비교해서 나오질 않죠. 비교해서 나오질 않죠. 상대방이 60유로를 받아가든 못 받아가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것만 하면 행복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조사해 본 거는 17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뭐 108등인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 꼴찌 순으로. 그러니까 이게 등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마허의 이 새로운 그 지도, 새로운 이 그 인생의 틀, 이런 것들을 머리에 넣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또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다라고 또 하나의 그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모럴 해저드. 그래서 미국 뭡니까? 리만 브라더스 그 망하고 난 뒤에 하원 청문회 하니까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 이메일 막 주고받으면서
우리 망할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기를 바라자. 퇴직금 받고 나간 다음에 망하기를 바라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그렇게 머리 좋아가지고 딱 한 게 뭐예요? 전혀 아무런 책임감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MBA 나온 원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MBA 나온 머리 좋은 원숭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활용하라. 라고 하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슈마허의 책을 대학 2학년 때 접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었는데 마침 이 책을 우연히 제가 어디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 책 참 좋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는 이제 가끔씩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최영규 사장님이 뭐 좋은 책 없습니까? 그래서 있죠. 그러고 제가 그 승낙을 했습니다. 뭐 제 책도 있지만은 제 책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눕니다.